우리 박 의원님도 지금 오늘 배지는 안 달고 오셨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십니다. 오늘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회 지금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부정이 77.8%입니다. 거의 80%가 엉망이다, 잘못했다 하는 거고, 긍정은 12.7%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점은 뭐 이미 잘 아실 테고, 지금 국회가 선거법, 공수처법, 이른바 패스트트랙법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 양상을 벌이고 있으면서 완전 마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또 경제 입법 또 예산안까지도 지금 법정 시한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패스트트랙법 지금을 놓고 4+1 말하자면 민주당과 나머지 군소야당들을 합친 4개를 합쳐서 민주당은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를 흘리고 있는데, 타협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제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고 여야 간에 서로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방향과 목표는 역시 국가와 국민이다 하는 전제에서 서로 의논하고 또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틀렸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1당 2당이 하기 때문에, 사실 1, 2당을 제외한 저희 군소정당의 경우는 들러리 정당에 불과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역할이 안 됩니다. 또 건설적인 제안을 해도 이 1, 2당의 제안을 거부를 해버리면 사실상 국회 사태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4+1이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에게 빨리 들어와서 함께 하자 하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는 뭐 필버스터 무제한 방해 토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어차피 통과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무한정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또 10일이면 새 원내 사령탑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제2당인 자유한국당이 에 대한 역할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당신 당이 하는 건 틀렸다, 이런 내로남불의 자세는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고 있는데, 저도 국회 구성원 한 사람이 이 사태를 보면서 너는 책임 없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 말씀하실 텐데 정말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디 쥐구멍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80%가 지금 부정 의견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불신을 받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하는 정치를 뭐 하려고 그러냐 이제 하는 가족도 있고 주위 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누군가는 또 해야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낫게 해보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회라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합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준연동형 선거법 두 가지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선거법은 그동안에 관행으로 비춰볼 때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그런 일방통행은 없었는데, 과연 합의 없이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 두 번째는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 준연동형 선거법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 것은 원내각제라든가 여기에 합당한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민주당의 장기 집권 업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점을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선거법은 선거에 당락을 결정된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합의하고 동의를 해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패스트트랙까지 올라온 법안은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표결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표결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한다면 국회법상 표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표결의 시점이 다가올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원내 사령탑이 바꿔지게 되면 협상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일말의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맞느냐 하는 것은 이론상 학설상으로는 찬반이 있는데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된다면 국민이 정당에 투표한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당은 50% 이상을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면 과반수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에다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여당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독주를 하는 그런 행태는 좀 막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대 선거에서 저희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은 예. 투표율로 보면 전국 투표율이 26.74%로 민주당보다도 1.2%가 예.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저희들은 38석, 저기는 123석을 얻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럼 이게 좀 국민의 지지와 의석의 배정의 결과는 상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국민이 지지한 만큼 의석수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모든 국민이 많이 참여하는 의정이 되고 국정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맹목적으로 감소를 시킨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선 지역 출신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데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유한국당을 제한 다른 정당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형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수정을 해서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보면 이게 말만 연동형이지 연동형도 아니고 또 국회 의정은 마비가 될 상태가 돼버리고 예. 또 연동형의 효과는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이럴 바에 왜 연동형을 이렇게 고집하느냐 하는 국민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 비판도 겸허하니 수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 의원님도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 대표, 손학규 대표는 뭐 손 대표뿐만 아니라 정동영 민평당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다들 지금 10%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의원 정수를.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지금 100점 만점에 20점도 못 맞는 국회가 그 10%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100점 만점에 뭐 50점, 60점 맞습니까? 저는 아까 또 하나 빠졌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디다 여기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늘리지 않고, 또 그리고 지역구 의석이 이렇게 국회의원 현 정수의 2분의 1도 채 안 되고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연동 비례대표는 참 의미가 대단히 반감이 되고, 무늬만 연동형 비례지 실질은 연동형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비난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그동안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했다. 또 사실 뭐 윤석열 검찰 이전의 검찰들
윤석열 검찰도 사실은 적폐청산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권력의 시녀 앞잡이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압 수사를 통해서 없는 사건도 많이 만들어낸 일도 많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권력을 좀 분산하는 게 맞다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동안 검찰개혁의 당위성으로 명분으로 이렇게 있어 왔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법은 그런 순기능의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의 게슈타포법, 또 친위대법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어요. 검찰 출신 입장에서 지금 공수처법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제가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할 때 이 공수처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후보가 그 강력히 주장을 해서 공약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다가 한때는 제가 공수처 설치를 동의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을 먼저 하고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개혁이 미진하고 더 이상 개혁은 검찰의 기득권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공수처라도 한번 설치해가지고 검찰 권력을 견제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돼야 되는데, 이 정부는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완벽하게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이후에 공수처를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또 설치해야 한다 하는데, 검찰 개혁이 완벽하게 돼버리면 공수처를 설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일에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만일에 공수처를 설치한다 한다면 이건 검찰 개혁을 이 정부로서는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검찰 개혁 앞에서는 포기라고 손들고,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개혁을 해도 검찰의 비리가 내부적으로 너무 만연이 되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을 감싸는 검찰한테 이 수사를 맡길 수가 없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두 가지는 아직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손 아직 안 들었거든요. 검찰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만이 비리 원상이고 복마전이다 하는 주장도 있지만은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검찰이 그렇게 썩어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개혁안을 가지고 검찰을 고쳐야지,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고친다는 것은 일단 비상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고, 또 하나는 그냥 공수처를 설치를 하게 되면 검찰이 공수처가 무서워서 범죄 행위를 하지도 않을 거고 권한 남용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럴 것으로 기대하는데, 세상에 공수처 무서워서 검찰이 달라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수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면 자기 기관의 성과를 위해서 권력 또는 권한의 남용이 불가피합니다. 불법이 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굶주린 2리 때처럼 여기가 범죄 없냐 저기가 범죄 없냐 하면서 24시간 선량한 고위 공직자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을 하면서 내사하고 수사하고 첩보 수집하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이것도 국회의원도 포함시키겠다 한다니까 국회의원들이 공수처가 무서워서 반대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에 의해서, 그것도 최고의 수사부서라고 하는 중앙수사부에서 제가 4번 구속돼서 4번 무죄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검찰을 하면은 제가 한때 근무했던 친정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검찰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밉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이 제도를 고친 데는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되는 것보다는 국가 장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4번이나 구속이 되셨지 않습니까? 저 4번 구속돼가지고 4번 무죄를 받았으면 사실은 저 한 개인만 보더라도 검찰은 정말로 한골탈퇴가 스스로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을 화두로 올린 것은 맞고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말로는 검찰 개혁을 운운하면서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인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저해를 하고 자기를 향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무한한 방해,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 비난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무슨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또 검찰이 자기 범죄에 대해서 제식규를 감싸고 하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대통령 임명해야 되고 네. 법무장관이 이 사건은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기대하기 어렵다 하게 되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게 되면 대통령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 것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지금 청와대 감찰관도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감찰관도 임명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너무 공수처 운운을 해요.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수사라든가 최근에 이런 벌어지고 있는 유재수 수사고 뭐 이런 것들이 됐겠습니까? 안 됐다고. 아니 제가 진돗개가 굉장히 영리한 개입니다. 네. 진돗개 앞에서 쥐들은 꼼짝도 못해요. 그래요. 그러나 어느 집에 진돗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은밀히 활동하는 쥐들이 없습니까? 그렇죠. 공수처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범법할 사람이 안 하고 공수처가 생기면은 그냥 백일화해서 범죄는 다 드러나고 어디 공수처는 하늘에서 새롭게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조직입니까? 공수처를 구성한 수사요원들도 이미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 근무했던 이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신뢰받는 수사관의 상이 많이 오염이 됐든 체질화가 됐든 그런 사람들도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지금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이걸 함께 갖는 것도 지금 추세에는 역행을 하는 것이다. 기소권하고 공수권을 좀 분리하자는 그런 추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좀 경찰한테 넘겨라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다 갖는 데다가 뭐 헌법학자들은 이게 위헌 가능성도 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총장 위에 또 다른 공수처장이 있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 거기다가 과연 이 공수처가 생겨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검찰로도 수사 못하는 게 없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한 5천 명인가요? 그 중에서도 판검사가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뭐 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돼 있는데 거기서 다 판사들 이렇게 수사하겠다고 보면 당신 재판 늦게 오면은 직무유기네. 또 좀 민원인들이 그 엉터리로 했다고 하면 직무 뭐 무슨 뭐네 이렇게 걸기 시작하면 사법부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꼼짝 못하죠.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가 있다 한다면 이 정권이 지금 청와대 게이트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퍼붓는 비난이라든지 비판, 압박을 보면 공수처장 불러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수사진에 대해서 내사 좀 해라, 비리 좀 찾아라 네. 하게 되면 그 검찰총장이나 수사진들이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이제 삭제를 하고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데 경찰이 검찰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얼마든지 국회의원이고 고위공직자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법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의 권한을 활성화시켜주고 현실화시켜준다 하면서 거기에 공수처가 또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정치권이 이 공수처 선거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은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법이라는 미끼를 던졌다는 게 대다수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의 시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도 일종의 야당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타협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선거법은 좀 적정하게 고치자고 할 수는 있는데 타협이 가능하지만 준연동을 하되 그 뭐 비율을 낮춘다든가 50%든 40%든 또 인원을 어떻게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우리 박 의원님 생각도 이건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 선거
제 이익을 위해서 공수처법 오케이 이렇게 해준다 야당들이 군소야당들이 그 말이 됩니까? 아니죠. 개별 법률 하나하나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재정 여부를 검토하고 개정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이 법안만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해주면 네. 여당에 유리한 이거 하나 묶어서 연계해서 해준다? 이건 입법권은 포기고 입법권은 남이죠. 야합이죠. 이렇게 되면 이 국회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공수처 지금 문재인 정부 내내 공수처 타령만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검찰 개혁 좀 하라니까요. 공수처 없이 검찰총장 불러가지고 좀 이 사건 수사 좀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박 의원님한테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수처과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세요. 요즘은 목소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목소리 내려고 지금 우리는 좀 작은 유튜브지만 큰 언론들을 상대로 이건 공수처는 안 된다. 뭐 당이고 뭐고 나는 그 반대다 아니, 저는 하는 이야기를 합리적인 합니다.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데서 하세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수사권 조정법이나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1당과 2당이 극한 대치 속에서 논의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국회의 권능을 포기한 거 아니냐,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네. 거 아니냐. 그래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1년 동안 논의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논의의 장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에 동의를 한 거고 이 법안 이대로는 나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표결에 가면 나는 부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에게 유리하고 여당에게 생색내기 좋은 이 법 하나 해줄 테니까 또 야당에 다소 유리하고 야당에 생색내기 좋은 이 법 하나 묶어서 서로 끼어팔기 해가지고 흥정해서 통과시키자. 이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 모독입니다. 지금 뭐 우리 박 의원님과 인터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네. 기왕 오신 김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정치 이슈는 하나는 야권 통합, 또 이렇게 총선이 가까우면서 정당 간 뭐 이합 집산이라든가 신당 창당 이런 것들이 뭐 본격화되는 분위기예요. 뭐 정치 가 늘 선거 때마다 이렇게 요동을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특별히 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니까 지금 뭐 신당을 창당을 하고 뭐 선관위에 신고한 정당이 뭐 34개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우선 몸담고 계신 바른미래당 곧 쪼개질 것 같은데 곧 쪼개진 게 아니라 이미 금이 갈 대로 다 가가지고. 그래요? 이 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인데 미래가 없네요, 그러면은. 발언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정당의 기능도 없고 그렇습니다. 좀 부끄럽고 저희들이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는 여야의 적대적 공선관계의 그 프레임을 깨뜨리고 1당, 2당이 잘못했을 때는 이 당이라도 차라리 내세워서 역할을 시켜야 되겠다는 대안의 정당을 자임하면서 정말로 진영 논리에서 정권을 마치 탁구장에서 탁구공 보냈다가 빼앗았다가 하는 식으로 정권 탈취극을 더 이상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념의 정치를 또 이념의 벽을 철폐를 하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출범했는데 결국 그걸 성공시키지 못하고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입이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3지대 빅텐트가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 아니죠. 촛불 민심에서 탄생한 정권인데 그러면 그전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면 교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깨끗하고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권 한 거 보십시오. 대통령의 취임사 자체는 이미 버린 지 오래됐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안하무인의 정권인데 그리고
완전히 이념의 정치로 국민의 편을 너무너무 두꺼운 벽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 완전 진보 좌파 정권으로서 진영만을 위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또 다수의 국회 의석을 갖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는 우려와 위기감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당을 대신하는 정당이 하나 나와야 되겠다. 또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다만 그들이 뽑았던 두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고 국정농단을 한다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배척, 폐쇄의 대상으로 평가받았던 정당인데 거기다가 민주당의 대한정당의 역할을 주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과 체면의 문제죠. 그래서 두 정당이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이 겪고 있고 나라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적인 현상을 고칠 수 있는 마치 질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기성 정치인들은 뒤로 빠지고 그들이 또 필요하다면은 뭐 경륜이라고 그럴까 뭐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차원에서의 제3지대의 빅텐트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민주당 싫다, 자유한국당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 국민은 선거를 포기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고 마지못을 찍더라도 정말로 먹고 싶지 않은 음식,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 즉 겨자를 먹으면 얼마나 입에 쓰고 먹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겨자를 먹는 그런 심정으로 두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정치 발전도 없고 대한민국 미래도 없고 그런다는 측면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는 반드시 제3지대의 건전한 이념을 배격한 실용 민생을 중점으로 한 정당이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그 말씀하신 제3지대 빅텐트, 그래서 중도 신당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직 뭐 이렇게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이러한 빅텐트를 치기 위한 중도 신당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이 꽤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중앙일보 같은 데는 보도까지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박 의원님과 아주 가까운 김동철 의원이라든가 또 전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신 아주 그 유명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각계각층 기존 정당들 이렇게를 포괄하는 그러한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좀 움직임을 소개를 해 주시죠. 큰 그림을 만들려는 물밑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선 그런 정당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면 각계각층,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원탁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탁의 구성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자천 타천 또 그리고 접촉을 해가지고 제발 앞장서 나서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박근혜 정권 창출에도 앞장서셨던 분이고 문재인 정권 창출에도 앞장서셨던 분인데 그분은 소신과 기기가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비례대표 의원직을 집어 던지고 민주당 탈당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 하는 의견은 뭐냐면 두 정권을 다 창출하는 데 앞장을 서 보셨고 역할을 하셨는데 아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 되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로 정권을 창출하셨던 그 분이 어찌 보면은 반성적 재고 차원에서 새로운 정당 하나 제대로 좀 경륜을 앞서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각계각층인 여러분들 뭐 김광도 잘 아시죠? 서강대 지금 그분도 석좌 교수도 또 문재인 정권에도 참여를 했고 전에 박근혜 정권에도 그런 분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언론에 성함 석자만 대면 이분이구나 하는 그런 명사들 위주만이 아니고 전 보물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은 찾아내가지고 정말로 국민이 어디가 아프고 나라가 어디가 고칠 병이 들었는지를 알면서 고칠 수 있는 각계 분야 사람들이 함께하는 유능한 전문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념을 탈피하고 기득권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그런 정당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 정치도 오래 하셨고 연로하신 분들은 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빅텐트의 성공을 위해서나 또 정치권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한국당이라든가 민주당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뭐 김명우 의원인가요? 또 전에도 김세현 의원 한국당에서도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몇 분 했는데 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더 정치를 해도 괜찮을 분들 아닌가 하는데 그냥 해야 할 분은 그만두겠다고 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는 분들은 계속 하겠다고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정당에서는 국민이 심판하는 선수를 내보는 역할이 공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젊은 세대로 국회를 구성하자. 그 뭐 주장 일리가 있고 시대가 변할수록 그런 의견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관은 국민입니다. 네. 여기는 경륜 있는 정치인이 출마를 하고 이 당에서는 뭐 아주 젊은 정치인이 출마를 하고 그럼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국회 구성이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면 선거법으로 어느 지역 몇 군데는 전부 뭐 30대, 40대만 출마 후보를 내야 된다 하고 정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탁상에 앉아가지고 뭐 세대 교체니 젊은 사람으로 가야 되니 이런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민주정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나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부패하고 전부 구태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다 70 넘어서 대통령 했으니까.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도 지금 80이 다 된 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기득권을 소외한다는 이런 견해는 절대로 반대하지만 나이를 먹은 것이 마치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정치권에 얼씬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노장청 경륜과 그 기계가 조화를 이루는 정치권이 되지 않는가.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의 대표성을 형성하는 그런 국회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벨상도 보니까요. 그 수상자들의 7, 80%가 60대 이상이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경험과 경륜과 연구 축적하에 노벨상이라는 그런 뭐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릇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청자도 토기로 빚어가지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청자가 나온 것처럼 또 경륜과 경험이란 것도 또 무시 못할 정치권에서 필요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지금 뭐 4선 의원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예측하기는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내년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빅텐트 정당이 출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과 또 예상을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빅텐트 정당만 제대로 된 정당이 탄생하면 아마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해주자니 너무 무능하고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한국당을 해주자니 옛날에 다 그런 역할을 했고 다른 변화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 국민들은 그런 입장이고, 지금 무당층 유권자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텐트 정당이, 즉 3지대의 중도 실용 정당은 네.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와 있다. 그동안의 3지대 정당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야심 충족 수단으로 그렇게 이합 집산을 자주 이용해 왔는데, 이번의 경우는 제3지대 3정당은 여건과 환경이 성숙이 됐다. 반드시 출연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뭐 박 의원께서 원탁회의 구성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3지대 중도 실용 정당, 이것이 언제쯤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그냥 말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가 있는 것인지. 근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이냐 내일이냐 보다는 아무튼 12월 달 가면은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가닥이 잡혀갑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기성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뭐 다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손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손 대표가 그 무슨 노욕이 심하냐, 너무 탐욕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빅텐트를 위한 원탁회의 구성이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구성이 이제 됐다는 시점이 되면은 본인이 바른미래당 대표직을 미련 없이 사퇴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빅텐트로는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마는 정재철 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홍석현 중앙일보 지금 전 회장인지 현 회장인지는 제가 불분명합니다만은, 홍석현 씨의 그런 이 빅텐트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뭐 이렇게 딱히 지명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요. 누구 한 사람이 깃대 들고 이리 다 모여라 하는 빅텐트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원탁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분들이 많은 인재를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모든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또 이 정치가 정말로 바꿔야 되겠고, 정말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와 가까운 정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능력이나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정당이지, 누가 깃대 꼽아고 이리 모이자 이런 정당, 아니 1인 정당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차피 지역구가 강주시인데 호남은 여전히 친민주 기류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좀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도 하고 그러는데 왜 호남은 그렇게 강한지. 또 하나는 어차피 이제 뭐 박 의원님도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본인도 정치적인 또 입장이 있으실 텐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우선 호남에서 왜 민주당이 뭘 잘하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걸 해놨다고 지지율이 높냐, 이제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호남에 내려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너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냐.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응답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전화 걸려오면은 대부분 응답 안 해버립니다. 친문 정권을 좋아하는 친문 세력들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는 친문 세력들이 대부분 답변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하의 민주당과 옛날 김대중 대통령 치하에서의 민주당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김대중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도 계획을 외치는 민주당이었고, 여기는 지금 모든 분들이 사회민주주의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좌파 진보만을 위한 민주당이다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름은 민주당이지만 김대중 민주당, 문재인 민주당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이걸 알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놓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민주당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이제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핵심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진솔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대안과 해법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치 현안과 국정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